자, 이제 제 5절에 있는 그 밖에 행위제한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쓰겠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우선 제일 먼저 행위제한의 특례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있지 않습니까? 다 행위제한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근데 용도, 지역과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중에 도시군객시설은 건축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이런 걸 잘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녹지 지역에는 규모가 20, 건폐율 20, 용적률 80이잖아요. 근데 걷다 만약에서 도시군객시설로서 청사를 짓는다. 그런 건폐율 용적률 따질 거 없어요. 건축제한 따질 거 없습니다. 질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쉽게 해서. 그 다음 앞서 했던 것처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경밀 있죠. 리모델링하면 완화시켜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얘기합니다. 다음 우리가 그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도시군 조례로 건축시설 전부 또는 적용하는 것에서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또는 그 여건 등을 비춰 불합리한 경우는 자 도시군객 조례로 건축 제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 그다음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타법 적용을 갖다 배제되는데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도로 그 구역의 도로 구조 또 거기에 한 손괴 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이런 걸 갖다 위해서 일반 국도는 도로 경계선부터 일정 거리, 만약 5m, 고속도로는 20m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 같은 거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하는 접도구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접도구역은 접도구역이 따른 도시역이 아닌 거죠. 도시역 밖의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바로 뭐 때문이냐? 농지법에 있는 거죠. 시구 읍면장이 발행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지를 취득할 때만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농지 취득, 현업에서 농취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취증은 바로 원칙적으로 도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일지라도 녹지지역, 자 봐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이죠. 왜 농지 취득하겠어요? 개발을 취득할 거 아니야. 그건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녹지역과 도시역 밖의 경우는 농지로 개발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럼 투기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 농사 질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자. 그래서 투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근데 꼭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민법 시간에 그렇게 안 하던데요. 민법은 자 강행 규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는 강행 규정입니다. 공법에는. 그래서 민법상은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이만 농지 거래했다. 사법상 유효하지 않습니까? 사법상은 알겠죠?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묻지 마세요. 그다음 이제 둘 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죠. 하나의 대지가 걸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대지가 있는데 여러 용도지에 걸쳤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로동 4번지가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두 필지가 있어요. 5번지와 6번지 땅 있습니다. 그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구로동 4번지 땅도 한 필지고 하나의 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두 필지만 하나의 대지에 건물 짓면. 그래서 대지가 걸친 경우를 얘기해요. 대지가 여러 용도에 걸친 경우.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걸쳤느냐. 만약에 땅을 갖다 딱 떼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 여기는 준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도 떼어보니까 여기는 중심상업지역, 여기는 준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준주거지역.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 걸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보세요. 330 넘었냐 안 넘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33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초과해봤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각각을 정리하고 가장 문제가 있는 330 이하죠. 이하의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걸천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작은 부분의 규모가 작은 부분의 규모가 걸쳐있는데 가장 작은 규모가 요게 330 이하더라. 330. 자, 예를 들어서 요게 700이고 요게 300이더라. 이럴 경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도로변 띠 모양 빼놓고 나서는 자, 어떻게 할 거냐. 그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가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제한은 그 중에 큰 쪽, 그 중에 가장 큰 쪽을 따라가요. 가장 큰 쪽을 따라간다. 그러면 과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이 아니라, 그게 멋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이거랑, 자, 얘랑 같았어요. 얘랑. 여기가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적이다. 중심상업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럼 얘랑, 여기 중심상업적이 700, 얘랑 300 같거든. 왜냐면 옛날엔 다 큰 쪽을 따라갔습니다. 그 얘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90이니까 자, 얘도 건폐율이 90이니까 900제곱미터 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누가 배 아프죠? 이 사람이 배 아프냐? 이 사람이 배 아프죠. 왜? 중심상업적 1000제곱미터라. 중심상업적과 준주거지 걸쳐 있는데 이 중에 700과 300이 똑같이 대우한다면 결국 난개발이 될 수도 있겠고 넓은 쪽 따라가니까 분명히 땅값 싼 데다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랑 차등을 주는 거예요. 단 건물을 짓되 그래 중상업적 줘라. 중상업적 줘. 주상복합 질 거 치다. 근데 치지만 규모가 이런 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중평가를 구하니까. 그럼 가중평가를 구한다는 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그 중에 700이 중상업적이야. 걔 건폐율이 0.9 아닙니까? 플러스 자, 저 준주거지 면적이 300이야. 곱하기 0.7. 왜? 얘네들은 70%가. 그러면 79, 63, 37이 21. 결국 84. 자, 84%야. 그러면 결국 저왔다 지금 840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1000에 84니까. 그렇죠? 840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가져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건폐율 용적률은 이렇게 근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 근거로 해서 가져가면 되겠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필지 다 가중평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값을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그 중에 가장 낮은 330이면 가중평균값. 알겠죠? 자, 그다음에 건축 제한은 그 중에 큰 쪽을 따라간다. 볼 수 가장 넓은 쪽. 자, 그럼 이쯤 하면 거기 문제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느냐? A씨의 갑이 소유한 건 1000제곱미터인데, 자, 예문을 갖다 그대로 두면 될 거네요. 자. 거기에 일종의 일반 주거지 800. 오, 자. (800제곱미터) 일종의 일반 주거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200은 이종의 일반 주거지라는 거죠. 그러면 갑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자, 이게 최대 연면적이에요. 1200제곱미터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중에 여기에 있는 제1종의 여기에 용적률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들면 2종은 200%라 하는 것을 정해졌죠.
200%라. 그러면 자 이런 걸 갖다 봤을 때 자 여기는 결국 200% 여기 보세요. 여기에 200이죠. 그렇죠? 200이라는 거 아닙니까? 200. 그러면 330제곱미터 이하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무슨 값 구하죠? 가중평가를 구한 거 아닙니까? 응? 가중평가. 가중평가. 자, 그러면 용적률 최대 관점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 최대 중에 여기는 얼마가 됐어요? 요거는 자 200제곱미터 곱하기 2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최대 할 수 있는 게 400제곱미터네. 그럼 여기는 800제곱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800제곱미터가 나오려면 결론적으로 주어지면 여기는 800제곱미터니까 800 나오려면 여기는 100%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최대 연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200제곱미터 최대 연면적 1200제곱미터. 자, 얼마인지 몰라. 그렇죠? 바닥 면적이 여기야. 1000이야. 그러면 여기가 결국 120%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게 보면 여기 12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20 가주해도. 그거 가주해도 120이면 결국 여기가 200이면 나머지는 100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00%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녹지역. 녹지역은 규모를 안 따진다. 왜? 녹지역을 끼면은 각각 걸 적용받아야 규제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녹지는 개발해야 돼, 개발하지 말아야 돼,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역을 끼게 되면 각각 것 적용만 규모가 작아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뭐가 걸쳤어요? 건축물이 걸쳤어야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얘네들이 1000제곱미터라는 전제하에 봅시다. 4번지 땅, 5번지 땅, 6번지 땅인데 각각 1000제곱미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1000제곱미터입니다. 각각이 다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여기 건물이 있어. 건물이 500제곱미터야.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500제곱미터. 근데 이 중에 어떻게 됐냐?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 전부 걸쳐도 상관없고 일부 걸치는데 자, 이 중에 100 정도만 100 정도 여기 들면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제곱미터 요 100제곱미터가 어디에 걸쳤느냐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고도지구, 방화지구, 미관지구에 걸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에 걸쳤다. 이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쳤다면요. 이 건축물이 걸쳐야 돼. 꼭 이 건축물이 걸치는 겁니다. 건축물이 걸치는 거예요. 대지가 걸쳤지만 건축물이 걸친다. 용도지구는. 그러면 이때 여기는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1000제곱미터 전부 여기 500제곱미터 전부 다 고도지구를 적용받습니다. 여기도 1000제곱미터의 전부와 500제곱미터 전부가 미관지구를 적용받아. 근데 방화지구잖아요. 그죠? 대지는 적용받지 않아요. 화재 예방이니까. 불은 어디서 나죠? 땅에서 나는 거라고 하면 안 되죠. 건물. 그렇죠? 이런 걸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 보면 대지는 안 되고 건축물 500제곱미터가 방화지구를 적용받아. 그럼 너무 이게 규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나가는 이 경계가 지나가는 요다가 건물에다가 방화벽을 구획해. 그 방화벽을 구획했다는 얘기는 결국 건물이 불이 나도 이쪽 번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쪽은 방화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건축물 요구한 방화지구 나머지는 그 땅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 조심할 거는 건축법과 틀려. 건축법은 과반의 속관을 따라가. 누구만 빼놓고 얘네들만 빼놓고.
그 만약에 이 건축법이다. 그럼 건축법은 이거 고도지구 적용받지 않아. 왜? 고도지구 국토계획법은 나타나요. 도시군 관련 최저 최고가 정해졌다. 왜? 건축법은 왜 했으냐? 과반의 속가를 따라간다. 과반. 과반 속가니까 조심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그럼 녹지 지역에 고도지구, 미관지구 여기 있는 것처럼 방화지구가 있다. 그럴 때는 녹지 지역 적용 전에 먼저 얘들이 더 특별한 왜? 용도 지역과 지구는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먼저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하면 용도 지역 지구 지정에 관한 행위 제한까지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사업. 개발, 사업. 이 사업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다 어디 있느냐?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기반시설에 있어요. 모든 사업 출발점 기반시설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이게 도시관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는 게 도시관 내용이야. 그러면 이 중에 기반시설이 왜 좌우되느냐?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개발이냐면 이 개발은 공적 개발이 있겠고 사적 개발이 있습니다. 소위 공적 개발을 우리끼리 편하게 하려면 도시군객 사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도시군객 사업. 그러니까 이렇던 도시공객 사업이 되려면 난개발 여지가 없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얘 때문에 일단은 금지시켜놔요. 왜? 자, 비도시공객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개발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자체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것 자체가 여기에 지장이 없을 때 금지 자체를 갖다가 해제해줘요. 금지를 해제하는 걸 뭐라냐? 허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허가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그럼 얘는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면 도시군객 시설이 돼야 되죠. 도시군객 시설. 자, 그러면 도시군객 시설이라는 것은 이만한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있잖아요. 그죠? 이 기반시설 중에서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돼. 결정이 돼야 도시군객 시설이 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 도로가 필요하다. 우리 동네 광장이 필요하다. 그건 기반시설인 거예요. 그건 도시군객 시설로 결정이 돼야 도시군 관리 결정돼야 그걸 도시군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반시설의 종류는 7개의 종류가 있죠. 자, 보세요. 거기에 교통시설 있죠.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거 이게 있겠고, 공간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시설은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경우 있겠죠. 공동구, 시장 이런 게 있죠. 유류전형. 그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보면 자,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 중에 우리가 보면 도서관이 빠졌다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법이 개정돼서.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물 저장해 쓰는 거 있잖아요.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건위생시설 있어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봉안시설 옛날에는 납골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골당. 알겠죠? 봉안시설. 그다음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한마디로 보내는 데네요. 환경기초시설은 찌꺼기네요.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질 오염 방지, 폐차장. 폐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교통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얘는 유일하게 환경 기초시설이다. 기반시설에서는. 난 세분되는 건 바로 뭐냐? 도로가 있죠. 도로. 도로는 이미 앞에 배웠어요. 일자, 보자, 고지. 읽고 보고 가는 데가 도로다.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그렇죠? 또 고가도로, 지하도로. 그다음 자동차 정류장, 여객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있고 화물 터미널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공영 차고지가 있고 공동 차고지가 있고 나가서 우리가 보면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있고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광장은 교통, 일반, 경관, 지하, 그 다음에 부설광장. 자, 제가 좋아하는 경미죠. 근데 여기 미관광장이 없어요. 또 지상광장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다 위에 끼 지상광장, 지하 반대면 지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해요. 그래서 그걸 좀. 그러면 딱 이쯤 하면 아마 기출 체크를 먼저 가는 게 좋겠죠.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틀렸죠. 교통시설 폐차장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자, 폐차장은 어디 거랬습니까? 환경 기초시설이었죠. 폐차장은. 그럼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자동차와 관련돼서 정류장, 자동차 및 기계운전 학원 이런 경우가 여기 속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공간은 유원지, 공공문화체험, 청소년 시설, 방지된 저수시설, 환경시설, 하수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를 갖다 설치하겠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분명히 여기 보세요. 도심관리 결정돼야지 되는 거죠. 원칙으로 미리 두장 결정이 돼야 돼. 그러나 일정한 경미한 경우는 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 중에 초중고는 도심관리 정합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나 특수 같은 경우는 뭐라 볼 수 있어요? 허가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받는 사항들 보면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운전학원, 공공공지, 그렇죠? 방송통신설비, 시장, 농수산물 시장 틀리죠. 농산물 도시관리 정해줘야 돼요. 자, 그런 걸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한 점유 허가 대상인 공원 안에 기반시설. 자, 이런 겁니다.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반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시설 중 사업을 하는 도시공간을 결정돼야 되겠죠. 그럼 결정되면 그걸 갖다 무슨 시설이냐면 도시공객시설이라고 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 결정되면 그놈을 뭐라 하느냐.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를 설치, 정비, 개량하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치, 정비, 개량했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를 갖다가 설치하려도 기준이 있죠. 기준은 국토교통부로 정합니다. 따로 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군, 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법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그 법에 의해서 관리하자. 또 없으면 국가권은 대통령이 정한 국유재산법에서 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관서장. 지방권은 조례로 정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런 거기 보니까 한번 봅시다. 기출체크. 법령상 도시적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할 필요 없더랬죠. 전세버스니까. 그 다음에 보면 광장 중 건축물의 부설광장. 관리계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자, 변전소. 결정해야죠. 도축장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기물 주의 재활활용시설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관리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보상 문제 따라지죠. 보상은 따로 법률 정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땅이 있어. 도로가 나, 국도가 나, 지방도가 나, 철도가 나, 또 아니면 하천부지가 돼, 공원부지가 돼. 땅이 아작났죠. 그럼 보상 잘 받는다. 아니죠. 각각 일률적법이 없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일된 법정이 없다. 이런 얘기죠. 다음 이제 공동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 것이냐. 그럼 지하에 매설물을 매설할 수 있도록 따로 뚫는 것을 갖다 뭐라 합니다? 공동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로가 있어요. 그랬다가 전신줄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송전탑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집들을 짓게 되면 자 문제가 뭐 있어요? 미관도 안 좋고 안전도 안 좋죠. 그 일을 갖다가 도로에다 그냥 자 무조건 매설 작업하면 도로 구조가 문란해져 버리죠. 구조 자체가 안전성이 깨지잖아. 차라리 그러지 말고 도로 밑에다가 이 도로 밑에다가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도로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해놓으면 이게 공도로 쓰는 기구자는 말입니다. 터널을 뚫어 놓으면 이거 없으면 자 이쪽으로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미관, 안전, 도로 구조 안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이걸 정리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결국 도로의 구조 안전 이런 걸 다 가져올 수 있겠죠. 개선, 미관. 그래서 지하에 매설물을 매설할 수 뚫는 걸 함께 쓰는 기구, 공 함께 같이 동 기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공동구라고 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의무자가 있죠. 설치 의무자는 법에 돼 있어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정택이는 신경써 도중. 정택이 정비구역 택지개발. 제가 남자는 좋아하는 정택을 했죠. 자, 택지개발, 도청인정 신도시,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 옛날 보면 공공주택은 뭐야? 보금자리를 했죠. 광명시흥 이쪽에 보금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뭐로 바꾼다?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걸 갖다가 도로에 설치하려면 타당성 검토해야 돼, 안 해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청에 의해서 매설하게 되면 우선 안전 때문에 갖다가 검토해서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설치가 됐다면 반드시 공동구에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수용할 걸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같이 쓸 걸 같이 쓰지 않은 거죠. 둘 이상이 같이 쓸 걸 같이 쓰지 않았을까? 2년 2천만 원.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용을 하되 문제가 있는 게 있죠. 뭐 우리가 과거에 대구에 도시가스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스관, 하수관 이런 건 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럼 공동구와 관련되어 있는 협의회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친다. 이쯤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겠죠. 자, 기출. 체크.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도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뭐죠? 가스관, 하수관이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가스관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구에 설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금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수용하도록 되는데 그럼 여기 있던 이 기존의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상회복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비용 부담 문제 생기죠. 부담금 문제가. 그럼 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하면서 점용 예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용 예정자한테. 네. 그러면 우리는 대개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 착수하기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납부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만료가 돼서 자 공사가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는 가장 문제점이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가 가지고 됐냐면 공동구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 누가 설치했든 간에 관리는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갖다 하는데요. 위탁 관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전유지관리 이걸 누가 한다? 특광자, 시장, 군수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몇 년 단위? 5년마다 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 수립하러 변경할 때는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친다. 협심이다.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하는데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이게 있겠죠. 자, 다음 공동협의를 둘 수 있는. 다음은 공동구의
설치가 됐으면 이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겠죠. 관리비용. 그래서 관리비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뭐에 따라서 점용 면적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거 잘 아시면 돼요. 무슨 면적? 점용 면적에 따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 공동구를 사용하겠다면 허가 사용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공동구 관리자. 관리자 누구죠?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하는 거다. 그럼 그들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점용료 사용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데 완납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내라면 엄청 힘들죠. 그래서 1년에 2회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하면 한번 기출 체크 문제를 나가면 되겠죠. 자,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공동구의 수용 시설의 종료 및 공동 설치 위치를 일괄 공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당신 이거 원상 회복하고 여기 공동구에 수용하라 이렇게. 자, 뭐 하나 보시면 가서 통지해 주는 거다. 개별적 통지. 1번 틀렸네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고 도로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객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납부 통지하도록 돼 있죠. 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를 변경하려면 관계기관장과 미리 협의회담에 심의 거쳐 협심. 맞죠? 네,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1월 기점으로 해서 6개월에 1회 정기점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가 뭐에 대해서 했냐면 하나의 일반적인 서론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걸 배워야 돼요. 도시공객 사업. 그러니까 이 도시공객 사업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가 결정되면 도시공객 시설인데 이 도시공객 시설을 이제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는 정비. 이게 다 공적 사업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사업을 하려면 무엇만 해도 재원이 있잖아요. 얘는 재원이 확실해. 근데 얘는 재원이 미온적이야. 왜 그러냐면 사회 간접자 분야 마찬가지잖아요. SOC 사회 간접자랑 마찬가지란 그러면 외부 효과에서 거의 개인 돈 가지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장 문제가 된 게 재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 입안할 때 제일 먼저 돈 줄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조달을 될지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단계별 무슨 계획?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공객 시설인데 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하냐면 도시공객 시설 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지에 대해서는 사적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칙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공적 개발하려도 돈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결국 무조건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땅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그러면 여하튼 국공유지, 사유지적 개념인데 자 여기는 목적사업 외로다가
외로 판매하게 되면 그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목적사 외로 팔지 말아라. 팔면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뭐 여기 사유지는 개인의 재산권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도시군 관리가 결정돼서 도시군객 시설 부지가 됐다.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공원 부지가 됐다. 그럼 도시군 관리 결정됐다는 얘기죠. 그럼 개인의 재산권에 뭘 받죠? 제약을 받잖아. 제약.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하는데 어떻게 할수요?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있어. 그럼 사는 사람이 바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거의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예산이 조달될 때까지는 개인한테 너무 많은 가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구제 방법, 이 구제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제 방법. 도시군 관리가 결정돼서 대개 몇 년이냐? 구제 방법 중에 첫째 저는 그냥 1단계, 2단계, 3대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년 미집행됐을 경우 자 거기에 똑바로 알파가 있죠. 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었거나 수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1단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3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3년 이후에. 3년 기점으로 1단계, 3년 이후 2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서 뭐 할 수 있냐? 임시행위를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얘 같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큰 틀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년 미집행됐어. 실시 인가조차 없어. 근데 이게 지목이 돼야. 그러면 이럴 때는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 사주세요. 매수. 자, 매수 청구. 사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10년 미집행됐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해제해 주세요 하고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토장관한테. 그 다음 10년 미집행됐어.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보고받으면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배울 거고 그 다음 20년간 미집행됐어. 너무 미집행됐죠? 그러면 20년 미집행됐으면 다음날 실효,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일반인 모르기 때문에 고시를 해줘야 돼. 자, 이걸로 지금부터 공부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자체를. 여기 가장 핵심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면 제2절 도시공격 시설 부지 웬만하면 제가 안 쓰는데 5개 땅땅땅 써놨잖아요. 그죠? 자, 그걸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도시공격 시설의 개발 행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다 알아야 되겠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리 결론부터 하면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 소방도로에 공원 부지에다가 개인의 개발 행위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목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2년 미집행됐어.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았어. 그러면 3년 내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응?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1단계 속하지 않아. 3년 이후에 할 것 같죠. 그러면 개발의 허가 얻어서 3층 이하에 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설건축으로 칠 수 있어요. 그럼 가설건축 지으려면 토지형질 변경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공작물 설치하면 토지형질 변경해야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없던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 예정 3개월 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부담 하나 가지고 소유자 부담 가지고 원상회복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보면 예외적으로 도시공관리 결정고시로부터 2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 2년 내 수립하도록 됐는데 안 됐다. 그러면 2년이 경과된 어느 날
다음날에 뭐 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거기 보면 경과될 때까지 안 했다 그러면 자 당일치에 수립하지 않았다. 수립되었다. 일단 속하지 않아. 그러면 임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건축 필요한 토지형질 변경. 그 다음 도시공객시설이 진행이 없는 부분 공작물의 설치와 거기에 토지형질 변경.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개축, 재축. 왜 개축, 재축만 가능할까요? 우리가 봐야죠. 왜 개축, 재축이 가능할까?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즉슨 뭐 때문이냐? 도시공객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축이라고 재축만 하는 것은 신축이 안 되는 것은 보상 문제 커진단 말이에요. 증축 보상 문제 커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전 범위 규문에서 종전과 동일한 연면적 합계, 연면적 범위 내에서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 커져 안 커져? 안 커지죠. 그래서 바로 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원상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상욕은 가설건축 공작물에 대해서 원상욕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가 일반적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도시공객 시설로서 가정하는 것 중에 1단계에 속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매수 청구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수 청구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 강좌 나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